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앤디 김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의원이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로 나머지 2명의 예비선거 후보와 10배 이상의 지지율 차이를 넓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5월부터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임신 6주일 이후의 낙태가 금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극단적인 결정이라면서 준비된 캠페인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연 판결이기도 합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 투표도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마약을 처음으로 범죄화하지 않은 주는 오레곤입니다. 이 오레곤주가 다시 마약을 범죄화하면서 처벌을 강화합니다. 지금 미국 여러 개 주에서는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제3당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지지율은 약 1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사람이 서로부터 조류 독감에 감염됐지만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일반 대중이 전염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우유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공습해 이란의 혁명 수비대원 등을 살해한 뒤에 이란이 보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음식을 배분하는 데 헌신해온 월드 센트럴 키친 직원 7명을 공습으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사망자는 미국, 캐나다 이중 국적자와 영국, 호주, 폴란드, 팔레스타인인 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예비선거 별로 관심 없으시죠? 그러나 각 지역에서 저희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선거도 있고요.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가 공통적인 관심사니까 커네디컷, 뉴욕, 그리고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 이런 4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난 주말에도 노스다코타주에서 민주당 예비선거가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90% 넘는 지지율을 받아서 13표 그 대의원표를 확보했다는 소식조차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슈퍼 튜스데이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덜 전해드리게 되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히 커네디컷, 뉴욕,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로컬 선거부터 큰 이런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그런 것까지 많은 중대한 여러분의 삶을 어떤 경우에는 좌우할 수까지 있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는 선거니까 오늘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플로리다주와 오레곤주가 가장 동남부에서 보수적인 플로리다주와 그 다음에 북서부에서 남부럽지 않게 진보적인 그 진보로 따진다면 그런 오레곤주의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이 내용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도에도 플로리다에서 이겼고 2020년도에도 이겼습니다. 언제까지는 플로리다주가 좀 약간 퍼플 스테이트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레드 스테이트가 돼버렸죠. 더군다나 이제 론 디센티스가 들어가서 플로리다주의 여러 그 정서와 맞아서 더욱 확고한 레드 스테이트가 돼 있는데 이 레드 스테이트가 낙태와 관련해서 블루 스테이트가 될 가능성, 이건 뭐 확실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가능성이 열린 그런 그 주 대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 내용이 조금 복잡하더군요.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은 플로리다주에서 이제 그 대법원이 그 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승인이었냐면 그 개인 사생활 보호 같은 것이 주의 헌법에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 주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 이것이
낙태를 그 제한하는데 어떠한 해를 주지 않는다 해서 낙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5월 1일부터 플로리다주에서는 근친상간이라든가 강간 아니면 뭐 태아가 기형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임신 6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요. 현재의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임신 15주일 이후에 낙태 금지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그 뒤에 점점 이제 보수화가 되니까 지난해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가 플로리다주가 아니라 그렇죠. 주지사는 주를 대표하기도 하죠. 서명까지 한 겁니다. 6주일 이후에 낙태 금지. 그걸 이제 대법원에서도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5월 달부터는 많은 플로리다주에서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태를 할 수가 없는데 임신 6주일이면은 산모가 내가 임신했는지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 기간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산모는 어쩌면 대부분 이상의 산모가 아무튼 이렇게 돼서 공화당은 야 이거 너무 잘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플로리다주의 민주당에서는 정말 극단적인 법이네. 우리의 자유가 더군다나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이런 자유가 국가의 정부에 의해서 얼마나 침해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어제 플로리다주의 대법원에서 하나를 또 했는데 그러면서도 낙태 6주일 이후에는 할 수가 없어 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동시에 24주일까지 낙태 제한을 금지한 복잡하죠. 아무튼 뭔가 조금 더 문을 열어줬다 하는 그런 헌법을 수정을 해서 낙태 권리도 좀 보호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주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도록 하나는 낙태를 아주 그냥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뭔가 낙태 권리도 주헌법에 보장될 수 있도록 뭐 문구를 수정하는 이런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민 투표가 11월 달에 될 테고요. 결국은 플로리다주까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 남부에서는 낙태에 대한 접근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다.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플로리다주가 낙태가 주요 문제가 되도록 완전히 이거는 보장을 해준 셈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주의 대법원에서 민주당들이 이건 아니지 하면서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이 나가서 트럼프를 찍지는 않겠죠.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 헌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 권리도 있다. 이런 이제 문구를 표시하는 이 주민 투표는 통과되려면 60% 지지는 있어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기 투표를 해보니까 플로리다 주민 60% 이상이 이걸 지지한답니다. 전체적으로는 플로리다가 주지사도 공화당, 완전히 이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주지사 할 때 처음에는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고 했으니까 플로리다 주의 주의회도 다 공화당이고 해서 똘똘 뭉쳐서 법을 주지사가 원하는 대로 아주 보수적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태법 같은 것도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실제로 주민들을 보면은 이 주지사나 주의회가 생각하는 낙태에 대해서 정말 완강한 이것보다는 훨씬 아닌 겁니다. 방향이 달라서 이것도 통과가 된다고 하니까 플로리다 복잡해지는 거죠. 한쪽에서는 낙태 안 돼. 한쪽에서는 그래도 낙태 권리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딱 준비를 해놓은 광고인 겁니다. 이제 플로리다주부터 막 틀고 있어요. 텔레비전 보니까. 선샤인 스테이트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은 특히 3명의 낙태 권리를 국민에게서 빼앗은 연방 대법관을 지명한 것을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여성을 믿지 않는다. 여성의 판단을 믿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낙태를 못하게 하는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그 전부터의 딱 기간을 정해서 임신 6주일 이후에는 낙태도 되지 않는다 하니까 이건 터무니없어요 하는 광고가 지금 쫙 플로리다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뺏고
그리고 또 역시 훈련받은 그런 의료진들이 그런 낙태를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의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이게 터무니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고로 내가 대통령에 재선이 되면은 낙태를 개인의 권리에 맡기는 이런 법을 다시 복원하겠습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한 미국 남부에서는 낙태가 거의 임신 6주일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산모가요. 그게 불가능해졌다는 건 플로리다주뿐만이 아니라 엘라바마, 루이지아나, 뭐 미시시피, 그밖에 무슨 또 테네시도 있을 테고 또 켄터키주 이런 데도 그렇죠. 뭐 다 이렇게 낙태가 어려워진, 그래서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때 이제 게임 체인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또 보수적인데 플로리다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해서 엄청나게 많이 장사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뭐 가스 스테이션에서도 판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플로리다주의 대법원이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도 11월 달에 주민이 투표해서 결정을 해라. 이건 이제 4대 3으로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했거든요. 낙태에 관해선 6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60%의 주민이 우리 플로리다주도 뭐 콜로라도주 이런 데처럼 레크리에이션용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해야지 되겠어. 투표를 하면은 합법화되게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100만 명 이상이 이거 플로리다주도 합법화해야지 돼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과는 달리 나가는 거죠. 공화당이 오랜 동안 거부해온 것을 이런 때 서명을 받을 때 누가 돈을 댔겠습니까? 마리화나 장사하는 사람이 됐겠죠. 의료용 마리화나를 팔고 있는 Smart and Safe Florida 캠페인, 이렇게 이름이 붙었네요. 어떤 그 회사가 3,900만 달러나 들여서 플로리다주도 다른 주처럼 마리화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그럼 우리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먼저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돈 벌어야지. 짠짠짠.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11월 달에 60% 승인을 받으면 이 회사가 T자로 시작되는 회사입니다. 주 허가를 받은 다른 또 24개 회사도 있고, 의료용 마리화나를 이제 딱 뭐 화분까지 만들어서 뿌려놓는지 씨를 뭐 해놓는지 해서 그렇게 팔고 재배할 수 있도록 모든 21살 이상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T자로 시작되는 이 회사는 3,900만 달러나 들여서 이거 기호용 해야지 됩니다. 이 회사는요, 플로리다주에서 마리화나, 의료용 마리화나를 파는 곳이 618군데라는데 그 가운데서 131개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론 디산티스 주지사는 주지사가 되고 나서 몇 주일 만에 마리화나, 메디칼 마리화나 챔피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레크리에이션용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플로리다주는 미국에서 이미 가장 큰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이 있는 곳입니다. 주 보건국에 등록된 환자가 81만 1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오레곤주를 보겠습니다. 이 오레곤주를 보면 포틀랜드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꼭 로스앤젤레스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을 보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하나의 정책을 오랜 동안 해봤더니 안 된다. 이게 홈리스 피플, 마약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뒤로 돌아가는, 오레곤주에서 3년 전에 이 마약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 의도 자체는 상당히 선의였겠죠. 그러다가 이게 마약 소지라든가 무슨 뭐 마약 중독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레곤 주지사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주지사입니다. 티나 토텍 민주당 주지사. 작은 양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뭐 만약에 그걸 본인이 사용하려고 했다 할 경우에 이제 경범부터 시작해서 6개월 징역형까지. 그런데 이전에 3년 동안 기본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다던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러면 형사처벌 대신에 그쪽을 장려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법원, 경찰 뭐 등등 뭐 검사, 건강서비스 요원이 다 합쳐서 이제는 전에는 처벌을 하지 않던 것을 처벌을 한다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2021년도에 오레곤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마약 소지를 처벌하지 않는 주인데
뭐 이로 인해서 그 사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지난해에는 마약 약물 이 남용이 두 번째로 높은 주였습니다. 실험은 실패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 실패했나? 그럼 포틀랜드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3년 전에 이걸 이제 그 비범죄화할 때는 처벌보다 치료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전국에서 쳐다봤죠. 새로운 모델인데 성공하면 우리 주에도 우리 동네에도 로컬에도 가지고 와야지 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이걸 다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사람은 포틀랜드 시장입니다. 역시 민주당이죠. 테드 필러 시장이 기록적으로 살인사건이 늘어나고 펜타닐이 너무 급하게 확산이 되고 사망자도 늘어나니까 지난 1년 내내 포틀랜드 시장이 이 중독성 마약 소지자들 처벌을 해야지 된다고 캠페인을 하고 법정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쉘터는 지었어요. 이 오레곤주에서는 타스라고 부른다고 하죠. 뭐 약자겠죠. 타스라는 쉘터는 쭉 이렇게 지으면서도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결론이 안 되겠다. 중독성 마약에 대해선 처벌밖에 방법이 없다. 하드드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펜타닐이라든가 펜타민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벌을 해야지 된다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뉴욕타임스와 이 그 포틀랜드의 테드 필러 시장이 인터뷰를 해서 쭉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 질문에 답한 게 있거든요. 그게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과 같은 대도시, 특히 무슨 뭐 서브웨이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 마약 중독과 홈리스와 연관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그러면 이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마약을 다시 처벌을 한다고 하면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가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No. 그건 이미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빌 클린턴 시대에 담배도 마약으로 하고 해서 강하게 처벌을 하니까 오히려 나쁜 일만 일어나고 막 그 감옥만 꽉꽉 차고 그 감옥을 유지할 돈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그건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무슨 행동 건강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치료와 이런 것을 같이 가야지 되고 우리가 그러한 여러 계약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도에 포틀랜드 유권자의 4분의 3이 이제 지지를 해서 포틀랜드가 굉장히 좀 진보적인 곳이잖아요. 처벌하지 말고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보자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시장의 생각은 어땠어요? 그랬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낙관을 했었다. 그런데 왜 3년 만에 다시 처벌로 돌아섰는가?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니까 타이밍이 아주 나빴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이제 그 처벌을 안 한다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충분히 치료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마약 사용을 비범죄화한다는 것,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너무나 큰 실수였습니다. 주 정부가 어떤 이런 사람들의 마약 사용 같은 것을 치료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점에 도달을 하면은 그때 그걸 이제 처벌을 약화해도 늦지 않는다. 이게 반대 방향, 처벌부터 안 해놓고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중독률, 사망률이 늘어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 마약 소지를 처벌하지 않는 것만이 100% 마약 사용의 증가, 마약으로 인한 사망률이 늘어나는 것에 100% 요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것도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 포틀랜드가 마약 같은 것이 한창 높아졌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는 도시다. 이제 마약을 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이런 것, 또 치료받을 준비가 돼 있는데 치료 안 받는다는 사람도 있지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도 치료법이 없는 것.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뭐
사람을 뽑아놓고 세금도 내고 하는데 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포틀랜드라는 도시에 대해서 훨씬 낙관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포틀랜드 시장이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포틀랜드의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고 범죄 활동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쉘터, 타스 같은 것을 많이 마련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뉴욕타임스 기자가 아닌데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포틀랜드 시민이 81%가 밤에 시내에 나가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답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럼 잘못입니까? 하고 시장에게 물어봤더니 시장은 아니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틀렸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안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자유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객관적으로 그래도 범죄율이 많이 포틀랜드에 낮아지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 포틀랜드 시장이 처음으로 이제 시장에 나갈 때 딱 내세운 문제가 노숙자와 정신건강. 이거 캐런 베스 LA 시장과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가, 마약 중독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 문제였는데 2018년까지 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well 이러더니 네. 우선 제가 미래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 인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데 2015년 지금은 2024년인데 우리가 도시 또 주정부 국가로서 정말 그 당시에는 상황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2015년에는 P2P 마약 없었고 펜타닐이 존재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코비드 19 때 그렇게 노숙자가 폭발하듯이 중독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미리 행동의학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예방적인 차원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다가 코비드를 딱 맞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도 책임이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모든 것은 결과는 다 뿌린 대로 어느 정도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꼭 제가 포틀랜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로서 이 같은 예방에 대해서 대처하고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느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치안, 범죄, 마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하는 쪽으로 전환이 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그렇게 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너무나 불확실하고 실존적인 위협이 많아서 심지어 무슨 독재조차도 계속 여기저기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 너무나 불안정한 시대, 그런 불안정한 시대가 많은 마약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경제도 불안정하고 하니까요. 그런 것에도 미쳤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같은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본인들이 사는 곳이 질서가 있고 안전하고 그리고 좀 번영할 것 같아. 이 같은 최소한의 기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지고 케세라세라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사람이 계속 그 뒤에도 강조하는 건 이 얘기입니다. 마약을 비범죄화하고 처벌하지 않았던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볼 때 다른 주에게 어떤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것 있으세요? 하니까 뭔가 처벌을 약화하려면은 그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적인 기관 시설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교훈으로 배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레곤주가 한 것은 굉장히 대담한 실험이었고 그 실험이 실패를 했다. 다시 처벌하는 것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타이밍도 틀렸고 솔직히 정치가 틀렸기 때문에
어떤 대비 없이 대단한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누구도 마약 사용을 완전히 그건 범죄가 아니야 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그 마약 사용을 당연히 지지하지 않고요. 충분히 그 전에 치료에 중점을 둬야지 된다 하는 게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던데요. 그게 바로 프로포지션 1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홈리스 피플과 그들의 쉘터, 그들의 정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전문가도 늘리고 파실리티도 늘리고 하는 그게 프로포지션 1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수십 년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로널드 레이건이 그 같은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을 거의 없애버린 거죠. 돈 많이 든다는 이유로. 겉으로 드러낼 때는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한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왜 정신병자를 정신병원에 가두냐. 해서 점점 홈리스 늘어났고 이렇게 범죄화되고 다시 프로포지션 1으로 가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네, 각 언론 매체마다 좀 포커스를 두는 게 있거든요. 오늘의 미국 하면 오늘의 미국에 포커스를 두듯이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뉴스 좀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의회 신문이라고 더 힐이 앤디 김 연방 상원 선거의 후보 뉴저지 3지구의 연방 하원 의원, 삼선 하원 의원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뭐 이거 주말에도 주목을 했고 오늘도 여론조사를 하나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에머슨 칼리지와 더 힐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더니 뉴저지주에서 앤디 김 후보가 6월 4일에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 51%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후보, 민주당 예비선거죠. 한 사람은 뭐 코넬 대학교의 교수는 아니고 뭐 어떤 그 기관의 장인데 5%, 또 다른 사람도 커뮤니티 그 오거나이저인데 6%, 5%. 지금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40%는 있지만 어쨌든 다른 후보들이 5%, 6% 지지를 받을 때 앤디 김 후보는 51% 지지를 받으니까 40%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서도 아마 상당수는 앤디 김 후보를 지지를 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뉴저지주의 연방 상원의원 예비선거에서는 앤디 김 후보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득표율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공화당에서 누가 나오든지 여기는 이제 굉장히 블루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기겠죠. 지금 그 자리도 이 밥 메넨데스라는 민주당 상원 의원 자리인데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민주당으로서는 나오지 않기로 했고 재판이 다 끝나면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요 그렇게 될 확률을 뭐 한 10% 20% 정도밖에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미국에서 한인으로서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이 된다는 게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미리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게 이제 뉴저지 주지사의 그 부인인 태미 머피가 할 수 없이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아무리 남편 그 힘을 등에 업고 어깨에 업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사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앤디 김이라는 저는 이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1000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오차 범위는 1000명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차 범위를 좀 넓게 잡았네요. 4.8%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주말에는요. 앤디 김 후보가 이 태미 그 머피 후보가 사임하기 전에 주지사의 와이프가 필 머피의 와이프가 사임하기 전에 왜 민주당에서 투표 용지 자체를 이 태미 머피에게 좋도록 잘 보이는 쪽에다 그 사람을 놨는가. 당이 지지하는 사람을 잘 보이는 쪽. 보통 이제 왼쪽 맨 위가 되겠죠. 그렇게 놓느냐. 이거는 정말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소송을 했잖아요. 그 소송에 대해서 판사가
6월 4일에 예비선거 투표용지 바꿔라. 물론 이미 태미 머피는 사라졌지만 바꿔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자리에 당신 넣어줄게요. 앤디 김 당신 넣어줄게요 했는데 앤디 김 said no. 그건 공정하지가 않다 하고 바꿔라 해서 투표용지는 바꿔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쪽에서 뭐 또다시 뭐 항소하고 하는 게 있겠지만 일단은 6월 4일까지는 앤디 김 후보가 원하는 대로 투표용지가 바뀌어지고 아마 압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더 힐이 자세히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 유타, 뉴햄프셔, 하와이, 네바다 이 5개 주의 공통점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올라갈 만큼의 어떤 청원서, 서명이 받아진 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유타, 뉴햄프셔, 하와이, 네바다. 그럼 여기에 격전지가 2군데나 있죠. 노스캐롤라이나와 네바다. 이 2군데 격전지. 지금까지는 확실하게는 땅땅 도장받은 데는 유타주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로버트 케네디가 나오면 트럼프보다 바이든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제임스 카빌 같은 민주당 전략가는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CNN 방송과 인터뷰할 때 보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히던데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발언을 계속하는 사람에 대한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지금 10% 정도 나옵니다. 의회 신문 더 힐과 Decision Desk HQ가 여론조사했더니 거의 9.5% 나왔거든요. 이 여론조사 9.5%지만 10% 나오는 데도 있고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 세 사람이 겨루니까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서 조금 앞서갑니다. 41.5% 대 39.2%. 그리고 약 10%라는 이 득표는 지지율은 로스페로가 언제입니까? 90년대 초잖아요. 그때 이후에 민주공화도 아닌 제3당 후보가 받은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그런 그 지지율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표로 이어진다면. 그런데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어제 이 팍스와 인터뷰가 아니라 CNN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미국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사람은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미국 민주주의에 해가 된다.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 들어도 조금 생소한 얘기인데 하실 겁니다. 그런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본인과 연관된 거예요. 본인이 왜냐하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소셜미디어 회사에 이러이러한 계정은 조금 제한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표현의 자유에 위배가 된다는 건데 왜 본인의 계정을 좀 이거 제한해야지 되지 않느냐 했냐면 본인이 워낙에 이 사람이 음모론에 강한 사람이고 백신이라면 막 치를 떠는 사람이잖아요. 코비드 백신을 포함을 해서 행크 아론이 무슨 뭐 백신 부작용으로 숨졌다. 이렇게 쓴 것, 이러니까는 국가에서는 국가적으로 백신이 필요할 때가 있고 지금도 이제 코비드 백신을 나이 드신 분들은 추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국가적인 어떤 건강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그 거슬리고 해가 되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니까 행크 아론이 무슨 코비드 백신 부작용으로 숨졌다? 행크 아론이 코비드 백신 부작용으로 숨졌다? 의료진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인이 밝혀졌는데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사람은 계속 이런 걸 X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이건 그 민주주의에 해가 된대요. 트럼프도 민주주의에 해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가장 해가 되는 것은 부정선거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면서 선거를 전복시키려고 시도를 했다. 이거 아주 오싹하다. 그런데 그 오싹함보다 본인이 행크 아론이 코비드 백신 부작용으로 숨졌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거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그 정부의 정책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한 지지도가 10%나 된다는 건데 이건요. 상당히 케네디라는 그 가문의 이름, 그 가문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게 경우가 그런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는 열심히 길게 늘리던데요. 이건 그렇게 늘어뜨릴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사업 사기 재판에서 무슨 4억 5,400만 달러 뭐 공탁금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1억 7,500만 달러로 항소법원에서 깎아줬잖아요. 그거 어제 공탁금 걸었습니다. 그래서 항소가 끝날 때까지는 자산 압류도 없고 은행 어카운트 그것 압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 벌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최종 벌금액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재판, 스토미 데니엘스에 대한 그 포르노 배우요. 그 재판에 대해서는 하도 판사의 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왜냐하면 그 판사의 딸이 민주당 관련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X의 이 딸의 어카운트가 아닌 것도 그런 것처럼 하고 여러 가지 아무튼 음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막 협박하고 하니까 결국은 함구령 명령이 판사의 딸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함구령 그 개그 오더가 확장됐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금방 판사는 이 재판에서 본인은 빠져야지 돼. 이렇게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제는 뉴욕타임스가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였던 것 같은데 이제 아예 트럼프 교회라고 부르더군요. 트럼프 교회. 가장 인간적으로 성경적으로 10계명에 대해서도 몇 개나 위반을 했습니까? 지금 뭐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뭐 간음하지 말아라 등등.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간음뿐만이 아니라 뭐 성폭행도 여러 번. 그런 것을 다 했어도 미국에서 완전히 트럼프 교회라는 겁니다. 요즘 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캠페인 하는 것 보면은 처음에는 막 엔터테이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음악도 조용히 해주고 나중에는 거의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과 같은 내가 이렇게.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은 뭐 데이빗 뭐 이런 사람들처럼 굉장히 오점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쓰이심을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본인을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재판정 앞에 딱 앉아있으면 본인과 예수가 나란히 앉아있는 거의 이제 비슷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트럼프 교회이기 때문에 트럼프 신도들을 너무 지금 잘 이렇게 휘두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건 내가 이렇게 박해받는 건 전부 여러분들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고 모든 기소들이 다 그리고 나도 전직 대통령이었던 나도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 기소당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몇 번의 간음과 그 드러난 것만 몇 번의 성폭행과 어마무시한 정도의 어떤 사업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 교회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시죠.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고 조류 독감도 어제부터 은근히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조류 독감 하지만 꼭 뭐 조류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감염돼서요. 텍사스에서. 그래서 이런 뉴스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은 지난번에 뭐 굿 프라이데이 전부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 판매가 줄어들면서 주식값도 크게 내려갔습니다. 뭐 테슬라 판매가 줄어든 것은 기본적으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물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어제 170달러 이상이었는데요. 현재 테슬라 주식값이 한 주당 166달러 26센트. 네, 어제보다 5.1% 내려갔네요. 거의 9달러 정도는 내려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은 주식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한국 분들이 워낙에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계셔서요.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전체적인 전기자동차로서는 어떤 지표로 보기가 쉬운 거죠. 1분기에 1월, 2월, 3월에 세계적으로 한 38만 7천 대 정도 테슬라를 팔았답니다. 그런데 지난해 1년 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8.5%나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는 20%나 판매가
줄어든 겁니다. 이건요, 2020년도 그때 이제 그 코비드 이후에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었던 때,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1년 전보다 테슬라의 판매가 1, 4분기에 한 분기별로 줄어든 것이 됐거든요. 원래는 뭐 이게 38만 7천 대가 아니라 45만 7천 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답니다. 지금 생산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모델, 그 사이버 트럭인가요? 그 새로운 모델에 대한 평가도 예전에는 테슬라 나왔으면 무조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단점도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뭐 너무너무 좋아. 뭐 좀 이 신체는 깡통처럼 허약하지만 그게 모든 것을 그런 테크놀로지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이야. 겉멋이라든가 거품을 싹 뺐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요즘은 그 평가를 조금 더 좀 냉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또 경쟁도 많아졌고요. 뭐 현대 기아도 전기 자동차에 많은 것을 쏟아붓는다고 하잖아요. 그럴수록 할인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는데 전처럼 할인과 인센티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답니다. 계속 이게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주가도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던데요. 어제 20%인가 내려갔었고, 왜냐하면 뭐 매출이 얼마였었다고 하죠. 매출이 뭐 한 300만 달러인데 손해 본 게 5,800만 달러나 됐다고 하니까 지난해에 그러니까 한 20% 정도 쫙 그 빠졌다가 오늘은 그래도 괜찮은데 오늘은 어제 20% 빠지고 오늘 한 6% 정도 올라갔으니까 뭐 그다지 많이 회복된 건 아니죠. 현재는 주가가 51달러에 거래되네요. 첫날 뭐 79달러까지 갔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주식값. 그리고 이제 조류 독감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소액에서 조류 독감을 얻은 사람이 생겼다. 텍사스에서 팬핸들을 해서 낙농업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이제 소가 조류 독감에 걸려서 12명 일하는 분 조사했더니 이 한 분만 양성이 나왔는데 이분은 눈의 염증, 결막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항생제 치료받고 있고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사람에게는 2022년도에 처음으로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했는데 그때도 며칠 동안 조금 피곤하다 하시더니 그분 회복되셨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게 소에서 인간으로 와서 인간에서 또 인간으로 감염되는 그럴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원래 조류 독감이 야생에서 조류에서 조류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보면은 지난 며칠 사이에 3월 25일 이후에 텍사스, 캔사스, 미시건, 뉴멕시코에서 이제 나이 든 소, 젖소를 통해서 이렇게 조류 독감이 꼭 조류에만 있는 거 아니니까요. 확산이 되는데 인간에게 쉽게 전염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뭐 새가 죽었다든가 아니면 동물 무슨 뭐 배설물 이런 것에 그 오염되는 것은 노출되는 그런 오염물에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죠. 질병통제국이 계속 어제 오늘 강조를 합니다. 인간에게 전염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가축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요. 소처럼 덩치가 큰 그런 가축에게는 조금 덜 치명적이고 그래서 감염된 소도 완전히 그 도살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질병통제국이 많은 분들께 뭐 야생 그 새라든가 뭐 가축, 소 아프거나 죽은 동물에 노출되는 것은 피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우유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켓에서 사서 드시는 우유는 전부 뭐 저온 살균한 우유지 금방 젖소에서 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우유도 젖소가 이렇게 조류 독감에 걸리면은요 우유 색깔이 하얗고 맑지가 않고 좀 누리끼리하니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걱정하지 마시라 하는 뜻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관련해서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뉴스 업계에서는 오늘 제일 큰 뉴스로 두고 보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공습을 해서 뭐 대사관 일부가 많이 부서졌는데 그 장소도 문제고 누가 다치고 숨졌느냐가 문제인데 숨진 사람은 이스라엘 무슨 뭐 혁명 수비대 아주 서열 높은 사람 그 시리아와 어디죠? 시리아와 또 다른 지역의 레바논의 총책인
모하메드 레자 자헤디 장군 그리고 그 바로 아랫사람을 포함해서 7명이 숨졌나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장소는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이잖아요. 이러면 이건 국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항상 그런 외교 대사관, 병원, 뭐 교회 이런 것은 공습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지금 본인들이 했다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란이 굉장한 처벌과 보복을 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안에서 할 것이다. 미국도요. 조금 이제 신경을 쓰느라고 우리는 전혀 이 일과 관련이 없다. 또 아는 바가 없다. 그 전에 이스라엘이 거길 공습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난 지역에 이제 음식 이런 것도 주는 많은 기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월드 센트럴 키친에 아주 무장도 하고 한 그 차량이었다고 하는데 가자 지구에서 창고에서 음식을 싣고 사람들에게 주려고 갔죠. 이스라엘이 그냥 공습을 했습니다. 7명 월드 센트럴 키친 직원 7명이 숨졌습니다. 당시에 뭐 조끼도 입고 있었고요. 방탄 조끼도 입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배고픈 사람은 더 배고픈 거고 화나는 사람은 더 화나는 사람이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스라엘은 요즘에 아무튼 정상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한 1초쯤 머뭇거리다가 정상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시인을 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다 하고 월드 센트럴 키친이 어떤 지역이냐면 재난 지역에 음식을 나눠주는데 헌신을 하는 비영리 재단이거든요. 스페니쉬 아메리칸 셰프가 이름이 뭐였죠? 호세 안드레스 이 유명한 사람이 지진이 나면 하이티 같은데 음식 주고 이런 것을 하는 그쪽을 공습을 해서 7명이 숨졌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